이 소리 때문에 한 남자는 맞아야 했고 그의 색소폰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넷 콜맨, 그는 재즈를 망친 파괴자가 아니라 재즈를 가둔 감옥의 문을 열어젖힌 사람이었습니다. 1930년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태어난 오넷 콜맨은 처음부터 거대한 혁명가의 모습을 띠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저 춤추는 밴드와 R&B 밴드, 그리고 비밥의 언저리를 전전하던 평범하고 젊은 연주자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이상한 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재즈가 코드 진행이라는 단단한 규칙 위에서 정해진 화성의 길을 따라 즉흥 연주를 펼치는 게 하나의 상식이었다면, 오넷은 자꾸만 그 안전한 길을 이탈하곤 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박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음정이 엇나간 틀린 음이었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멜로디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낯선 소리의 심장부에는 분명히 블루스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울음 같은 멜로디와 웃음 같은 비명, 길을 잃은 것 같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는 선. 오넷은 악보의 법보다 자기 귀를 믿었고 그 고집은 아주 이른 시절부터 그를 거친 위험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1949년 루이지애나 베턴 루지의 한 공연장 뒤편, 그는 분노한 관객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아끼던 테너 색소폰마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유를 넘어선 공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 자신들이 굳게 믿어온 안전한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날의 충격 이후 오넷은 무거운 테너 색소폰을 내려놓고 알토 색소폰으로 손을 옮깁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진짜 소리는 안락한 박수가 아니라 부서진 파편 위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지만 LA 역시 그를 쉽게 품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재즈 뮤지션들은 그와 한 무대에 서는 걸 대놓고 꺼렸고 잼 세션에 그가 올라오기만 하면 무대 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한 소절 뱉을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게 맞는 건가? 화성을 알고나 부는 거야? 저건 재즈가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이잖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의심과 배척 속에 결국 음악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는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무대가 그를 밀어냈을 때조차 그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악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틈날 때마다 화성학 책을 펼치고 악보를 들여다보며 오직 머릿속에만 맴돌던 자신만의 질서를 정교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당시 그의 손에는 다른 연주자들이 쓰는 번쩍이는 황동 색소폰이 없었습니다. 훗날 그의 위대한 상징이 된 하얀 플라스틱 알토 색소폰. 사람들은 이것을 전위적인 미학이라 극찬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저 돈이 없어서 악기점 구석에 굴러다니던 값싼 플라스틱 악기를 골라 들어야 했던 결핍의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악기가 내는 얇고 날카로운 소리, 미세하게 비틀린 음정과 상처난 사람의 목소리 같은 서러운 울림이 오넷이 추구하던 가공되지 않은 음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결핍이 만든 싸구려 악기가 역설적으로 재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론리 우먼입니다. 1959년 재즈의 역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앨범 The Shape of Jazz to Come의 포문을 연 첫 곡이죠. 앞으로 올 재즈의 모양이라는 도발적인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오넷이 제시한 미래는 화려한 승리의 행진곡이 아니라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곡이 프리재즈를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열어젖힌다는 점입니다. 골치 아픈 이론보다 날것의 감정이 먼저 심장을 때리기 때문이죠.
위쪽에서는 오넷 콜맨의 색소폰과 돈 체리의 포켓 트럼펫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울부짖고, 아래쪽에서는 베이스와 드럼이 단단한 디딤돌을 깔아주지 않은 채 바닥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멜로디는 허공에 둥둥 떠다니며 앞으로 가는 듯 하다가도 계속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음악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넷 콜맨이 구축한 세계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유를 무질서로 방치하지 않았고 그저 질서의 기준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코드 진행 대신 자유로운 멜로디를, 딱딱한 박자표 대신 동료 연주자의 귀를, 그리고 미리 정해둔 정답 대신 매 순간 꿈틀거리는 감정을 믿었던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원래 반듯하게 걷지 못하는 법입니다. 때로는 거칠게 비틀리고 울컥 차오르고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기도 하죠. 오넷은 그 통제 불가능한 슬픔을 억지로 정제하지 않고 소리에 그대로 투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곡은 단순한 대표곡을 넘어 오넷 콜맨이라는 거대한 우주로 통하는 단 하나의 문이 되어줍니다. 1959년 가을, 오넷 콜맨은 드디어 뉴욕의 전설적인 클럽 파이브 스폿 카페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뉴욕 재즈계는 연일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는 거대한 재판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당대의 거장부터 깐깐한 평론가들과 관객들이 매일 밤 클럽으로 몰려들었고, 그 반응은 극단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대를 바꿀 천재가 나타났다며 환호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꾼이 내는 소음일 뿐이라며 대놓고 침을 뱉었던 것이죠. 이 무대가 이토록 파괴적인 충격을 안겼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넷의 밴드에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즈에서 피아노란 화성의 뼈대를 잡고 연주자들이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절대적인 지도이자 나침판이었습니다. 오넷은 그 안전한 지도를 아예 치워버린 채 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길은 코드가 정하는 게 아니다. 멜로디가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거대한 화성의 중심을 비워둠으로써 연주자들이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대화에만 집중하게 만든 수평적인 질서. 지금 들으시는 Eventually의 그 치열한 호흡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음악은 정해진 선로를 달리는 안락한 기차가 아닙니다. 4명의 연주자가 거친 절벽 끝을 향해 동시에 질주하는 형상에 가깝죠. 금방이라도 추락할 듯 아슬아슬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서로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파이브 스폿의 밤들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남자의 파격적인 연주를 들은 게 아니라 재즈라는 유기체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바꾸며 진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던 겁니다. 물론 그 변화는 너무나 거칠고 불편해서 누군가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은 언제나 따뜻한 박수가 아닌 차가운 맞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시작되는 법입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 틀렸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틀림은 재즈의 가장 위대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오넷 콜맨은 이 거칠고 순수한 자유를 더 멀리 그리고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나갑니다.